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권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대학원 신입생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연구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그리고 연구를 시작해서 그다음에 연구를 실제로 수행할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얻은 데이터를 다 정리를 해서 논문 열매죠. 예,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까지 한번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브리기에서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한번 더 드리면 저 학사, 석사, 박사 다 포항공대에서 했고요. 제가 이 강의를 하게 된 계기가 제가 박사 학위를 좀 일찍 받았습니다. 석사 1년 반, 박사 2년에서 3년 반에 받았는데 어, 졸업할 때 그 이제 졸업 논문상 받으면서 졸업을 했는데 그 학과 교수님께서 어, 빨리 연구를 이렇게 잘 시작할 수 있었던 그런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좀 전수를 해주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원래 처음에는 포항공대 그 학과 세미나에서 발표한 발표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발표 들은 친구가 아, 그 뭐 온라인에 슬라이드를 공유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올려두면 좋을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올렸는데 뭐 예상치 않게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이렇게 뭐 저기 브릭에서 초청도 해주시고 웨비나도 하게 되고 뭐 이곳저곳에서 많이 찾아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 연구 뭐 여기서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저는 그 사족 나노 파티클 합성을 주로 연구하고 있고요. 사족 나노 파티클을 합성을 해서 이 바이오 이미징부터 뭐 치료라든지 그다음에 여러분들 요즘 많이 쓰시는 휴대폰에 들어가는 LED 광전 소자라고 하는데 예, 광전 소자 제작 같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응용하는 연구를 예,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학위 과정에 이제 막 들어오신 분들이나 뭐 들어온 지 한 1년 정도 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 제가 학위할 때만 해도 제 주변에 있는 뭐 선배나 후배나 뭐 동기들이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걸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힘든데 그 힘든 대표적인 이유가 뭐 이유는 뭐 사람마다 다르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이게 끝이 보이지가 않아요. 언제 끝날지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뭐 학사처럼 4년 하고 뭐 졸업 시험 치거나 논문 내면 뭐 졸업 이런 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할 만큼 해야 이제 박사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간다는 그런 부담감이 일단 가장 크고 나 졸업 후에 뭘 하게 될지도 확실하지 않고요. 이 의대를 가는 가장 큰 이유인데 의대 졸업하면 의사 할 수 있잖아요. 의대 길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연구자는 이제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부담감이 또 있고요. 연구라는 게 항상 남의 평가를 다른 사람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 작업이에요. 내가 내 연구를 평가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심리적인 압박이 굉장합니다. 그 피어 프레셔라고 하는데 동료로부터 아니면 동료 연구자로부터 오는 그 압박감이 굉장하고 그 압박감을 가장 그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하드워커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 열심히 하면 그래도 마음의 안정을 좀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그 심적으로 지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연구 과정에서 탈락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고요. 네, 뭐 실험도 뭐 계획한 대로 잘 안 되고 뭐 교수님 뭐 여기 피어 프레셔 또 나오는데 피어 프레셔도 있고 또 대학원 간다고 해서 연구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다른 잡일도 많아요. 뭐 랩의 일도 있고 뭐 인간관계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월급이 풍족한 것도 아니고 뭐 등록금 내고 뭐 하고 나면 뭐 한 달 생활비 한 30만 원, 40만 원 정도 남는데 그걸로는 뭐 여가 생활 하기도 힘들고 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학위 과정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하고 계신데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 그 목표를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내가 왜 석사를 하고 박사를 하는지에 대한 확고한 목표를 설정을 하고 계속
자기에게 그 목표를 리마인드 시키는 길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해서 전해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이런 고생길을 헤쳐나가는데, 고생길도 조금 쉽게 갈 수도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쉽고 빠르게 이 고생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목표만 있으면 되냐? 근데 사실 목표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죠. 목표를 가져라 굉장히 좋은 얘기긴 한데 이게 또 뜬구름 잡는 얘기잖아요. 저희 같은 이제 공학자들은 이런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목표를 가지고 뭐 열정적으로 연구를 해라, 뭐 연구 철학이 중요하다 이런 건 다 별로 이렇게 실용적이지 못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중요한 얘기긴 한데요. 저 포항공대에서 이제 학부 때 수학과에 어떤 교수님이 계셨는데 제가 이제 그 시험 중간고사였던 것 같은데 그 전 시간에 다른 시험이 있어가지고 늦었어요. 늦어가지고 열심히 헐레벌떡 뛰어가지고 그 시험을 치러 들어가서 숨을 이제 헐떡이면서 시험을 치고 있는데 옆에 그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열심히 하면 뭐 하냐고. 잘해야지. 네, 이게 연구가 바로 이런 겁니다. 바로 이 말이 딱 맞는 분야예요.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고 고통받는 건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뭐 전공 분야의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 최신 전공 지식을 가진 사람, 뭐 실험을 잘하는 사람, 네이처 사이언스 논문을 낸 사람,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거의 모든 연구자와 교수님들이 동의하는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학생은 스스로 연구하는 사람을 보통 잘한다고 해요. 스스로 공부해서 스스로 문제를 찾고 그다음에 스스로 그 문제의 해답을 고민한 다음에 결국에는 해답을 찾는 사람. 네, 그런 사람, 그런 학생을 잘하는 학생이라고 하고요. 박사가 된다는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 스스로 문제를 디파인을 해서 그 문제의 솔루션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사람을 박사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잘하는 사람, 연구를 잘하는 사람은 스스로 연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잘한다고 하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스스로 할 수 있냐? 자, 처음부터 스스로 할 수 있을까요? 아직 뭐 대학원을 안 가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입학 예정자가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대학원 오기 전에는 대학원 가서 뭐 할지 모르잖아요. 저도 몰랐어요. 대학원 가서 뭐 하는지.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지만, 뭐 잘하기 위해서 꼭 가져야 될 마인드 정도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목표를 갖는다든지, 그다음에 선행 연구, 그다음에 자기만의 아이디어를 만들고, 그다음에 실험을 빨리 해서 논문을 빨리 한번 써보는 거, 이 정도. 요약하면 이런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 스텝은 연구 계획하기입니다. 대학원에 처음 입학했을 때 연구를 계약하는 단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학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장 처음 듣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처음 하게 되는 말이 뭐냐면, 뭐 이런 거예요. 뭐 형 교수님이 이거 하래요. 뭐 언니 교수님이 이거 하래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 연구 주제는 대부분 수동적으로 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걸러서 들으셔야 돼요. 그 필터를 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 교수님의 그 해봐라는 말은 이게 가능성 있는 주제 같은데 실제로 어떤지 한번 확인해봐라 이런 뜻이고요. 선배의 해봐는 내가 하려던 건데 실제로 어떤지 한번 해볼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 누구도 결과까지 다 나와 있는 실험 테마를 주진 않아요. 사실 그럴 수도 없고요. 그 결과까지 다 나와 있는 거 여러분들이 왜 다시 반복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인슈타인이 한 말 중에 뭐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 왜냐하면 연구란 그런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을 한 사람이 뭐 그냥 제가 한 말도 아니고 심지어 이제 아인슈타인 같은 위대한 과학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선배도 그렇고 지도 교수님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첫 번째 수동적인 연구 주제가 잘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단계에서부터 주제는 수동적으로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주어진 주제를 수행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해야 돼요. 구체적인 연구 계획은 결국 여러분들이 잘 세우셔야 돼요. 자, 그 계획을 어떻게 세우냐? 첫 번째는 연구 현황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연구의 목적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가 새로운지 어떻게 알겠어요? 뭐가 새로운지 알려면 여태까지 나온 게 뭔지 다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태까지 나온 게 뭔지 다 알아야 여태까지 안 나온 걸 내가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연구 현황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단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공부를 소홀히 하고 바로 이제 실험을 하고 연구를 하는 학생들도 있고, 뭐 그 중에서도 잘하는 학생도 있지만, 결국에 공부를 하긴 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공부를, 근데 너무 막막하잖아요. 여러분들 분야에 뭐 논문이 한두 편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최소 뭐 몇천 편에 많으면 몇만 편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네. 이 공부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리뷰 페이퍼라는 게 있는데요. 뭐 어떤 그 특정 분야에 여러분들이 연구하시는 분야에 대가가 어떤 저널에 그 분야의 연구 현황이랑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기술한 논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술 논문이 아니라 약간 논설 그런 에디토리얼 그런 형식의 논문이 있습니다. 뭐 예시로 제가 네이처 포토닉스라는 논문에 나온 리뷰 아티클을 하나 넣어놨는데요. 저기 그래프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잘 보시면 그 X축에 연도가 있어요. 연도. Y축에는 효율이 있고 연도별로 효율이 어떻게 올라갔는지 뭐 이런 그 연구 추세에 대해서 설명한 리뷰 아티클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리뷰 페이퍼, 리뷰 아티클을 이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연구 현황을 좀 더 쉽게 파악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모든 거를 알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 모든 것을 알려고 하기에는 나는 너무 늙었다. 여러분도 아직 젊지만, 모든 것을 알기에는 이미 늙었어요, 너무.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하지 말고, 리뷰 페이퍼를 읽고, 대략적인 현황만 파악하신 다음에, 리뷰 페이퍼에 보면, 그 리뷰 페이퍼에서 인용한 그 레퍼런스들이 굉장히 많이 달려 있거든요. 그 레퍼런스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만 추려서 읽으세요. 자세하게. 그러니까 리뷰 페이퍼 전체를 다 읽으려고 하지 말고 리뷰 페이퍼를 읽으면서 내가 있는 분야의 전체적인 동향. 요즘은 뭐가 잘 나간다더라. 아니면 요즘은 뭐를 많이 한다더라. 이런 동향 정도만 파악을 하시고 나는 그 잘 나가는 분야에서 특정 A라는 물질에 관심이 있다. 그럼 A라는 물질 섹션에 달려있는 레퍼런스를 찾아서 A라는 물질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지를 치는 형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자, 레퍼런스 이제 모르시는 뭐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레퍼런스 찾는 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거 후배들한테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레퍼런스는 이렇게 문장마다 달려 있고요. 저기 빨간색 동그라미 쳐놨는데요. 뭐 1에서 4, 뭐 5번, 6번에서 뭐 솔라셀은 5번, 포토다이오드는 6번 이런 식으로 저렇게 문장 끝에 달려있고, 뭐, 양식은 전월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숫자로 표현한다는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문 제일 끝에 가보면, 레퍼런시스라고, 레퍼런스가 모여있는 그 섹션이 있어요. 자, 그 섹션에 보면, 뭐, 1번에서 4번이면 1번에서 4번까지는 LED랑 관련된 거죠. 거기에 보면, 아래 예시에 보시면, 저자 이름, 그 다음에 뭐, 제목은 나와 있는 저널도 있고, 뭐, 안 나와 있는 저널도 있고, 이것도 뭐, 저널마다 다 양식이 다릅니다. 뭐. 그 다음에 저널 이름, 그 다음에 볼륨, 페이지, 연도. 이게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는 중요 정보고요. 제목이 있으면 논문 찾기 굉장히 쉬워요. 제목이 있으면 논문 찾기 굉장히 쉬운데 저자랑 저널, 볼륨, 페이지, 연도만 있으면 이게 뭐 또 찾기를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요. 뒤에 제가 좀 자세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뭐 앞에서 제가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제목이 있으면 그냥 구글이나 뭐 아무데나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곳에 제목 치면 저널이 나옵니다. 논문이 나옵니다. 이거 논문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널 이름, 볼륨, 페이지, 연도가 있는 경우에 그냥 여기 그 저널 이름 잠시만요. 이게 커서가 네. 이런 식으로 그냥 저널 이름이랑 볼륨, 페이지, 연도 이렇게 넣으면 나올 때도 있는데 이게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안 나올 때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찾는 건 좀 어려우실 수도 있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찾기 가장 편한 방법은 이 저널 홈페이지에 가시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나노레터가 나와 있는데요. 나노레터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나노레터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게 저널을 찾는 이런 메뉴가 있어요. 모든 저널에 다 있습니다. 그 저널, 이게 저널마다 그 저널에 있는 논문을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볼륨 넣으시고 11, 페이지 4764 넣으시면 여러분들이 찾는 논문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논문을 찾아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2016년도에 만약에 대학원을 이제 입학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2016년도에 여러분들이 입학 3월에 했겠죠. 3월에 나온 리뷰 페이퍼, 최첨단 리뷰 페이퍼가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근데 그럴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잖아요.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리뷰 페이퍼를 써주는 게 아니고서야 그럴 확률이 굉장히 낮고, 결국 여러분들이 보게 될 리뷰 페이퍼는 어떤 리뷰 페이퍼냐, 작년, 재작년, 심지어는 10년 전, 이런 리뷰 페이퍼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리뷰 페이퍼가 이제 그 2015년에 나온 거다, 작년에 나온 거다 그러면 그 작년까지의 그 데이터는 다 정리가 되어 있겠지만, 그 연구는 다 정리가 되어 있겠지만, 2016년, 그러니까 최신 연구 동향은 정리가 안 돼 있을 거잖아요. 자, 그런 거를 어떻게 찾는지, 그러니까 리뷰 페이퍼 이후의 논문을 어떻게 검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구글 스칼라 같은 데서 논문을 검색을 하시면 여기에 이렇게 사이테이션 마크가 있어요. cited by 49 돼 있는데 49번 사이테이션이 됐다는 거죠. 인용이 되었다는 거죠. 자,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 리뷰 페이퍼를 인용한 논문의 목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리뷰 페이퍼를 인용을 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 리뷰 페이퍼와 관련된 그 연구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리뷰 페이퍼를 인용한 논문을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이 리뷰 페이퍼 이후에 이 리뷰 페이퍼에 해당하는 연구 분야의 논문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방법을 이용을 해서 리뷰 페이퍼 이후에 연구 진행 사항을 파악을 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연구 현황, 옛날, 과거의 연구 현황은 다 파악을 했고, 이제 다달이, 매달, 아니면 매주 나오는 최신 논문을 놓치지 않고 다 읽어야겠다. 할 때, 제가 이렇게 구글 직원 같은데, 저는 구글이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예, 구글이 편해서 그냥 구글을 쓰는 사람인데, 구글 스콜라에 보시면, 얼럿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 얼럿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 얼럿에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등록을 하시면 그 키워드가 제목에 포함된 논문을 10편에서 20편씩 모아가지고 여러분들 메일로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키워드에 카본이라는 이제 키워드가 있는데요. 그럼 논문에 카본이라는, 그러니까 논문이 아니지, 논문 제목에 카본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그 논문을 이제 모아가지고 20편씩 메일로 보내줘요. 한 3, 4일에 한 번씩 오는데요. 3, 4일에 한 20편씩 오는데요. 제목에 카본이 들어있다고 해서 저한테 다 쓸모있는 논문은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서 저랑 관련 있는 논문만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주의를 하셔야 될 게, 키워드를 너무 브로드하게 정하시면 이게 이메일이 굉장히 많이 와요. 제가 예전에 저런 거 해봤거든요. 실리콘을 키워드로 해봤었는데, 하루에 20편씩 와요. 이런 건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적당히 잘 리파인을 하셔가지고, 적당히 잘 그 필터링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 있는 분야의 논문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키워드를 잘 정하셔가지고, 이용을 하시면, 그 최신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런 팁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논문을 읽을 때, 너무 소설책처럼 읽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논문은 소설책처럼 읽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논문을 읽고 그 논문을 그대로 따라할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그냥 참고용으로, 여러분들 연구에 도움이 되는 용도로 쓰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한자 한자 읽을 필요 없습니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면. 공부할 때는 그렇게 읽어도 되는데, 나중에 이제 그 연구 동향을 파악한다든지, 뭔가 연구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논문을 읽을 때는 그렇게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논문을 좀 효율적으로 읽는 법을 넣어놨는데,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논문을 읽는 방법을 만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하셔서 논문 정도야, 논문 정도 읽는 걸 별로 이렇게 어렵지 않다, 그러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셔도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좋죠. 네. 근데 이제 영어도 이제 처음 하니까 힘드시고, 이게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게 용어가 많이 나오니까 처음에 읽으면 힘들거든요. 그러면, 일단,
논문에는 중요한 부분과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과 좀 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 앱스트랙트예요, 앱스트랙트. 거의 모든 논문에는 처음에 앱스트랙트라는 요약 파트가 있습니다. 그 요약 파트에 그 논문의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 논문을 왜 썼는지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 논문에서 얻은 결과가 무엇인지까지. 그 앱스트랙트를 읽어보시고 이 논문이 나한테 내 연구에 도움이 되지 안 될지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사실 읽으실 필요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앱스트랙트가 제일 중요하고 네, 논문 내용이 적절한지 판단을 해서 자 놓으면 안 읽으시면 되고 자 예스면 그 본문 인트로덕션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제일 뒤로 가서 컨클루전부터 결론부터 한번 보세요. 이 논문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뭐 마지막에 이 실험 데이터를 통해서 주장하고자 하는 그 결론이 나한테 필요한 결론인지 내가 공부해 볼 만한 이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수행한 과정을 내가 공부해 볼 만한 그런 결론인지 아닌지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컨크루전 먼저 읽고 판단을 한 다음에 자 그래도 이거는 컨크루전을 봤더니 예를 들어 솔라셀을 만들었는데 솔라셀 효율이 막 30%가 나왔대요. 네, 그러면 흥미가 생기잖아요. 자 그런 다음에 그런 이제 논문의 읽기로 결정을 했으면 자 그다음에 결정해야 될 게 그 인트로덕션 파트가 있죠. 인트로덕션 파트는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연구를 처음 시작할 때 연구 동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인트로덕션에 항상 뭐가 나오냐면 그 분야의 히스토리가 나오거든요. 그 역사. 뭐 누가 처음에 뭐 했고 뭐 이 분야가 어떻게 발전을 했고 뭐 그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이런 발전이 이루게 되었지만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이 연구를 했다. 자, 이게 보통 인트로덕션의 그 구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처음에는 인트로덕션 읽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고요. 바쁘면 안 읽으셔도 돼요, 굳이. 안 읽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인트로덕션 이제 뭐 읽으실 말지 판단을 하시고 그다음에 인트로덕션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연구 동기가 나와요. 이런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결국에 이런 부분이 부족했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연구를 했다. 이런 식으로. 자, 마지막 단락에서 연구 모티베이션을 확인을 하신 다음에 여기까지 읽어봤는데도 이건 정말 읽어볼 만한 논문이다. 진짜 좋은 논문이다. 하면 정독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연구를 했는지부터 시작해서 어떤 데이터를 얻었고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까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논문을 좀 스크리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논문 개수를 좀 줄이실 수 있어요. 10편 읽을 거를 2편 읽고 이런 식으로 줄이실 수 있고 줄인다고 하더라도 좀 더 이제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죠. 필요한 정보만 이렇게 수집을 하시면서 자, 근데 이제 논문 읽는 게 이렇게 뭐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특히 이 영어가 논문 그 잉글리시가 이제 테크니컬 잉글리시라고 이게 전문 용어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익숙하지 않으면 당연히 힘들죠. 여러분들이 그 연구 분야를 학부 때부터 계속 공부해 왔던 게 아니기 때문에 물리, 화학 이런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힘든데요. 이게 또 이제 특징이 뭐냐면 나왔던 용어가 계속 나와요. 여러분들이 뭐 만약에 한 분야를 계속 하신다고 하면 그 분야에서 나왔던 용어는 여러분들이 10년 후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익숙해지시면 다시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만 술술 잘 익혀요. 이게 뭐 그 소설이나 문학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딱딱하게 쓰거든요. 굉장히 정형화된 그 문법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명확한 문법을. 그래서 사실 그 익숙해지시기만 하면 읽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힘들어도 처음에는 참고 한번 많이 읽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 공부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연구 분야에 지도를 그릴 수 있을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뭐 저는 한 100편 정도 읽으니까 대충 이렇게 윤곽이 잡히던데 여러분들이 이제 발표를 하실 때 뭐 이런 얘기를 딱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하실 수 있으면 그만 그 공부, 과거 공부는 그만 하셔도 돼요. 뭐 A 연구로부터 시작돼요. B 연구를 통해서 전환점을 맞이했고, 뭐 CD 등의 연구가 이제 진행되고 있으나, 뭐 알파, 베타, 감마 등의 요소에 대한 그 요소에 대한 연구가 아직은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연구 분야를 잘 정의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쌓였다고 느끼시면 그때부터는 과거 리뷰 페이퍼 그 공부는 그만 하셔도 됩니다. 자, 이 스텝이 제일 중요해요. 가장 심심하고 뭐 논문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읽고 있기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잘 아는 내용 처음에는 잘 아는 내용도 아닐 텐데 하지만 이게
그 기존 연구의 그 빈틈, 여러분들이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고 논문을 낼 수 있는 그 빈틈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공부를 하시는 게. 그래서 처음에 지루하고 힘드시겠지만 미래를 위해서 한번 꼭 시간 투자를 꼭 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읽은 논문은 잘 모아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논문을 쓸 때 인트로덕션을 쓰잖아요. 제가 뭐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인트로덕션에 그 히스토리가 들어가거든요. 예전 사람이 뭐 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히스토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인용을 하셔야 돼요. 인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 인용 결국에 여러분들이 읽은 논문 중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은 논문은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던져놓지 마시고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데 요즘은 뭐 컴퓨터 PDF로 다 정리가 되니까 뭐 페이퍼스나 엔드노트 같은 논문 정리 프로그램도 따로 있고요. 아니면 저는 저런 거 안 쓰고 그냥 제가 폴더 만들어서 정리하거든요. 폴더 만들어서 거기다 PDF 이렇게 넣어놓는 식으로 관리하는데, 뭐 자기 나름의 방법을 만드셔도 좋고요. 아니면 그 연구실 선배님들께 어떤 방법이 좋은지 여쭤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기 페이퍼스랑 엔드노트는 제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여기서 소개하기는 좀 그래서 링크를 달아놨는데 혹시 궁금하시면 되게 링크 들어가서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다 해서 지금 내가 있는 연구 분야의 빈틈을 찾았으면 연구의 방향을 정해야 되겠죠. 이제 연구를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 어떤 취약점을 내가 해결하겠다고, 이게 이제 덤벼들 건지 그 연구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 이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분야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어요. 결국에는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해결을 해가야 되는데, 사실 처음에 이제 연구를 시작하면 욕심이 생기거든요. 뭐, 더 멋있는 연구 하고 싶고, 큰 연구 하고 싶고, 이런 욕심이 생기는데, 그런 욕심 있는 거 굉장히 좋은 일인데, 잘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 큰 문제를 작은 문제 여러 개로 쪼개가지고 좀 쉽게 만들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뭐, 예를 들면 이제 한 가지만, 뭐 10가지 문제가 있으면 한 가지만 해결해 본다든지 아니면 가장 쉬워 보이는 것부터 해결을 해 본다든지 아니면 뭐 이 분야에서 가장 급한 거, 뭐 솔라스의 효율이 너무 뭐 2%밖에 안 이 물질을 쓰면 2%밖에 안 나온다. 이걸 뭐 5%로 올려야 된다. 이러면 이제 그런 가장 시급한 문제, 네, 이런 위주로 잘 그 문제를 선별을 하셔가지고 문제를 잘 분류를 하셔서 포커스를 해서 이 문제 그 연구 방향을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연구 방향을 정했다 하면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 연구를 하셔야겠죠?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이 아이디어를 만드는 게 이게 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후배들한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겁니다. 아이디어를 어떻게 만드냐? 루이스 이그나로라고 그 98년에 노벨 화학상 받은 분인데요. 일주일 24시간 내내 생각해야 한다. 자, 이런 명언을 남기셨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디어는 생각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떠오른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연구 방향을 선택하고 집중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그 연구 방향, 그 연구 주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하세요. 뭐 논문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뭐 랩 미팅, 뭐 수업 들을 때, 뭐 출퇴근을 할 때 그러다 보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게 아이디어의 출발이에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딱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여러분들 연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걸 이제 뭐 글로 옮겨 놓는다든지 뭐 저장을 해 놓는다든지 뭐 아니면 뭐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 놓는다든지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관련 논문을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떠올린 그 아이디어를 남들이 먼저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남들이 하진 않았는데 비슷한 방법으로 연구를 한 사람이 이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전자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할 필요가 없는 거고 후자면 여러분들이 그 비슷한 방법을 이용했던 연구자들 연구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디어가 생기고 나면 정리를 하시고 그 정리된 걸 바탕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비슷한 연구가 있는지 없는지. 자, 그래서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냐? 여러분들만의 아이디어를 얻을 때까지 계속 방법을 하시면 됩니다. 막막하죠? 예, 저도 사실 대학원 들어올 때 제일 궁금했던 게 내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이게 가장 궁금했어요. 도대체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어가지고
논문을 어떻게 쓰는 걸까? 이게 가장 궁금했는데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알게 됩니다. 이게 생각하다 보면 떠오르게 돼 있어요. 아이디어가 실제로 나와요. 그 여러분들 연구 주제를 정하시고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하고 생각을 하다 보면 갑자기 떠오릅니다. 왜 떠오르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떠올랐고요. 제 연구실 후배들, 뭐 선배들, 동기들 다 떠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걸 이제 막막하시겠지만 일단 연구 분야를 잘 정하시고 시간과 노력을 한번 투자를 해보세요. 그럼 아이디어가 실제로 나옵니다. 자, 좀 더 쉽게 얻는 방법이 이제 뭐 여러분들이 그 연구하는 분야의 같은 분야 연구에서 힌트를 얻을 수도 있겠죠. 뭐 비슷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의 연구에서 힌트를 얻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아예 다른 분야 연구에서 힌트를 얻을 수도 있는 거겠죠. 아니면 뭐 여러분들 실생활이라든지 아니면 뭐 랩미팅 같은 토익, 아니면 뭐 학교에 뭐 연사분이 오셨는데 그 연사분이 하시는 발표를 듣고 뭐 힌트를 얻는다든지, 뭐 아니면 다른 친구들이랑 술 한잔 하다가 연구 얘기가 나와서 연구 얘기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괜찮겠네 해서 뭐 아이디어를 얻는다든지. 아니, 여러분들이 너무 막 열심히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연구 주제가 꿈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게 굉장히 유명한 거 있죠. 그 벤제닝 그 만든 사람, 벤제닝 그 구조 규명한 사람. 그 사람 그 꿈에서 그 뱀 꿈 꿨다고 하잖아요. 예, 굉장히 열심히 그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하시다 보면 꿈에 이렇게 나와서 꿈에서 계시를 받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아이디어를 얻는다는 뭐 아이디어를 뭐 결국엔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디어를 얻으려면 여러분들이 연구 주제를 정하고 그만큼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계속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고민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아이디어가 얻어지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건 제가 지금 뭐 보여드리기 좀 부끄러운데 제 대학원 생활 때 정리했던 제 연구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정리했던 그런 데이터 자료들입니다. 자료들. 처음에 현황 파악을 좀 했고요. 과거에 어떤 주요 연구들이 있었는지. 뭐 이때는 제가 카본 나노파티클에 관심이 있었는데요. 뭐 2004년에 뭐 연구가 시작이 돼서 뭐 이런 뭐 대표적인 합성 방법들이 개발이 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뒀고요. 현황 파악을 이제 하다 보니까 단점들이 눈에 보이죠. 일단 뭐 입자의 크기가 균일하지 못하다든지, 뭐 입자 표면이 불안정해서 뭐 서로 뭉치기가 쉽다든지, 뭉쳐가지고 이제 성능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나는 그 유기용매에 녹여가지고 얘네들을 쓰고 싶은데 유기용매에 녹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자, 어떻게 하면 이런 단점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초점을 맞췄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내가 좀 편하게 써먹으려면 최소한 그 크기가 균일하고 안정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균일하고 안정한 그 카본 나노 파티클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결심을 해서 연구 방향을 설정을 했어요. 크기가 균일하고 안정한 나노 파티클 만들기, 이렇게 설정을 하고 이제 열심히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다른 분야 연구에서 힌트를 얻었는데, 금속 나노 입자, 뭐 메탈 나노 파티클이라든지 뭐 카드뮴 셀레나이드라고 뭐 메탈 그 원소를 이용해서 이제 나노 파티클을 만드는 연구는 훨씬 더 예전부터 했거든요. 그 연구들을 이제 좀 보다 보니까 금속 나노 입자 분야에서는 그 균일하고 이제 안정한 입자 합성을 위해 가지고 그 알킬 체인, 그 긴 탄소 체인을 갖는 그 표면 안정제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을 한 게, 그러면 탄소 나노 입자에 표면 안정제를 한번 붙여보자 해가지고 구체적인 실험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거 뭐 자세한 얘기는 이렇게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 넘어갈 텐데요. 그 프리커서도, 그러니까 그 원료도 설정하고 그다음에 반응 조건도 여러 가지로 실험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체적인 실험을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합성법을 새로 개발을 했습니다. 자, 이건 제 예였고요. 자, 이렇게 실험 계획까지 여러분들이 다 했다. 자, 잘했다. 이거 뭐 이렇게 빈틈 파악해서 뭐 이제 뭐 아이디어 만들고 그다음에 그 아이디어 바탕으로 연구 계획까지 다 했다. 자, 그 다음에 할 게 뭐냐면 이거를 간과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지도 교수님하고 소통을 해야 돼요. 지도 교수님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자, 잘하는 학생은 주도적인 학생에 맞아요. 그 스스로 하는 학생. 자, 연구 방향까지 스스로 정할 수 있는 학생. 자, 근데 열심히 조사해서 랩미팅에 발표를 했더니 교수님이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 같대. 자, 교수님은 그럼 얼마나 알고 계신 걸까? 자, 생각을 해봅시다.
자, 학생이 여러분들만 있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뭐 다른 잡무도 많아요. 뭐 강의도 하셔야 되고 이제 뭐 학교 업무도 있고 과제 발표도 있고 공부로 이제 출장도 가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연구 내용을 더 잘하는 게 당연해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교수님이 더 잘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연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실험 계획을 짜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연구 방향 정해서 그 여러분들이 설계한 여러분들이 실험까지 설계한 그런 연구이기 때문에 교수님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지도 교수님 뭐 하냐? 지도 교수님한테 여러분들이 기대해야 될 거는 연구 방향을 정해주고 연구 주제를 정해주고 그런 걸 기대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도 교수님들이 연구 경험이 여러분들 훨씬 많잖아요. 연구 경험이 많기 때문에 딱 보시면 압니다. 이 연구가 정말 필요한 연구인지 아닌지. 그래서 이제 많은 연구 경험을 통한 여러분들이 디자인한 그 실험 계획 같은 연구 계획 같은 거에 이제 약점이 있을 수 있죠. 그 약점 잡아내는 거. 그다음에 연구의 큰 줄기, 연구가 나아갈 방향을 수정을 해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A 방향으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B 방향으로 나가면 똑같은 주제인데도 B 방향으로 접근을 하면 훨씬 더 임팩트가 크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그 판단은 보통 연구 경험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보통 지도 교수님께서 거의 대부분의 지도 교수님께서 아주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지도 교수님과 꼭 그 연구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셔야 되는데, 뭐 이런 말을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지도 교수님이 이제 계속 부정적인 말씀을 한다. 뭐 이게 되겠냐, 뭐 그게 계획이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신다. 자, 근데 이것도 생각을 해보면 그 격려와 칭찬보다는 의심과 지적이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연구를 이제 실제로 해보시면 알겠지만 10번 하면 9번이 꽝입니다. 10번에 한 번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계획 단계에서 의심하고 지적해야 나중에 시간이랑 물자랑 인력 낭비가 없어요. 여러분들 소중한 시간과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력과 소중한 물자의 낭비가 없습니다. 지금 지적하고 지금 보완을 해놔야, 단점을 보완을 해놔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칭찬보다는 그 의심과 지적을 받으시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도 교수님의 뜻이 나의 뜻과는 다르다고 해가지고 지도 교수님에게 연구에서 배제를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결국 여러분들에게 박사학위를 주는 거, 여러분들의 그 연구 생활이 박사학위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시는 분은 지도 교수님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조금 힘들고 지치더라도 미리 인정을 받아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하는 연구에 대해서 지도 교수님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몇 가지가 있는데요. 뭐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의 연구를 할 계획인지, 그 다음에 내 연구 분야의 상황. 교수님이, 여러분들이 하는 그 연구 분야의 상황을 100%다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하셨던 것처럼 리뷰 페이퍼를 읽고 공부를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이 분야의 상황이 어떤지. 자, 그 다음에 내 연구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내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내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과 실현되었을 때 장점은 무엇인지. 자, 여기서부터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뭐 아직 실험도 안 해봤는데 실현 가능성과 실현되었을 때 장점이 무엇인지 이렇게 막 설명을 드리기는 힘들겠죠. 뭐 가능하다면 하는 게 좋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또 이것까지 가능하다면 정말 좋은데 이런 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장비와 어떤 시약과 뭐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지 뭐 이 정도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으면 굉장히 훌륭하고요. 그래서 지도 교수님께 뭘 알려드려야 되냐면 여러분들 자신의 연구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면 됩니다. 그걸 목적으로 랩미팅 발표 자료를 준비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주도적인 연구란 결국 무엇인가? 결국에는 지도 교수님을 여러분들의 연구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지도 교수님을 설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도 교수님을 설득을 할 수 있냐? 철저히 준비하시고요. 특히 현황 파악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그 간과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좋은 연구는 현황 파악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현황 파악을 잘 해드려야 돼요. 자, 제가 이만큼 현황 파악을 해서 제가 하려는 연구가 이만큼의 임팩트가 있습니다. 이거를 잘 알려드려야 됩니다. 잘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지도 교수님을 무시하지 마세요. 잘 모르신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믿으세요.
왜냐하면 좋은 연구는 누가 봐도 좋아 보여요. 근데 지도 교수님은 그 연구를 하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려는 연구가 정말 좋은 연구다. 그렇게 만약에 정말 좋은 연구다라고 한다면 지도 교수님이 그 좋은 연구를 간과하실 리가 없습니다. 좋은 연구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시게 돼요. 지도 교수님을 좀 믿으시고 좀 더 이제 설득을 잘하고 싶으면 간단한 프리데이터를 보여드리는 것도 이제 도움이 됩니다. 뭐 연구실 선배나 이렇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제 연구가 진짜 됩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테스트만 해봤는데 이렇게 잘 나오더라고요. 제대로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도 이제 뭐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뭐 이제 여러 가지 있죠. 뭐 지적사항을 꼼꼼히 뜯어보고 계획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지 한번 본 다음에 있으면 뭐 수정 보완에 다시 말씀드리거나 아니면 깔끔하게 포기하거나 하고요. 자, 오류가 없다. 없으면 몰래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교수님 몰래 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게 몰래 하면 문제가 뭐냐면 나중에 결국에는 논문을 쓰고 발표를 하게 되면 지도 교수님한테 그걸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실험한 내용을. 그때 되면 이제 교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걸 하게 된 거니까 아무리 연구가 잘 나와도 문제고 안 나와도 문제예요. 안 나오면 이제 하지 말라고 안 나오니까 하지 말라고 했던 거를 이제 한 거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잘 나오면 지도 교수님 입장에서 그렇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죠. 이게 내가 하지 말라 이거 뭐 내가 하지 말라 그랬지만 지도 교수님이 잘 하지 말라고 했지만 지도 교수님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난 그냥 했는데 잘 나왔다. 이것 봐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지도 교수님이 이제 기분이 상하실 수도 있죠. 이게 굉장히 비추천하는 거고요. 선배한테 지원을 부탁하는 거나 프리데이터를 마련을 해서 그 여러분들 실험 연구 그 계획을 서포팅하는 게 좋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그 의지가 있으면 연구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끝까지 반대하시는 교수님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저도 본 적 없고요. 네. 그런 식으로 잘 설득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사실 스텝 1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바쁘신 분 있으면 스텝 1 다 들으셨으면 이제 나가셔도 됩니다. 실험하고 뭐 이런 것부터는 그 여러분들 연구 환경이나 연구 분야에 따라 다 다른 거기 때문에 그냥 참고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세운 연구 그 계획을 바탕으로 이제 실험을 하셔야 되는데 실험을 할 때 가장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모든 실험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나올 리가 거의 없어요. 계획한 것하고는 너무 다른데 생각하시면 이게 원래 같은 게 이상한 겁니다. 계획한 대로 안 나오는 게 보통이고 뭐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원래 안 되는 겁니다. 원래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좋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쉽게 됐으면 다른 사람들이 벌써 다 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 분야에 들어올 때까지 남아 있었던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구할 게 있는 거기 때문에 좋게 생각하세요. 자, 그래서 실패하기 때문에, 모든 실험은 반드시 실패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실패를 하셔야 돼요. 효율적으로 실험을 하셔야 돼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모자라서. 그래서 이제 실험을 설계할 때 효율적으로 실험을 설계를 하셔야 되는데, 독립변수, 통제변수, 종속변수, 이거 뭐 고등학교, 중학교 때 다 배우는 건데, 많이 간과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뭐가 독립변수고, 뭐가 통제변수고, 뭐가 종속변수인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정의를 해놓으셔야 실험을 효율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실험군, 대조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어떤 변수들이 있는지, 뭐 변화시킬 변수가 뭔지, 독립변수를 변화시킬 때 기대 효과가 뭔지, 기대 효과가 기존 연구에 비해서 나은 점은 무엇인지, 자,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는 게 좋고요. 자, 그다음에 실험 조건을 잡으셔야 되는데요. 막막하죠. 처음에 잡으려면. 특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분야에 도전을 하신 거면 굉장히 막막하실 텐데, 이럴 때 이제 선행 연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나노 입자 합성 온도를 정하려는데, 한번 다 해보자 하는 학생도 있고, 뭐, 예전 연구를 보니까, 100도씨에서 300도씨 사이에서 하더라. 나도 100도씨에서 300도씨 사이에서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정하는 학생. 당연히 오른쪽이 더 효율적이죠. 자, 그다음에 할 게 굉장히 많을 수도 있어요. 이게 처음에 시작을 하면 조건을 잡을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변수가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나노 입자의 크기에 온도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자, 이게 한 학생은 열정이 넘쳐가지고, 자세하게 해야겠다 하면서 100도씨부터 300도씨까지 10도씨 간격으로 실험한 거예요. 그럼 21번 해야 되죠. 자, 하루에 한 번 할 수 있다고 치면 거의 뭐 20일 걸리죠. 자, 그다음에 근데 다른 학생은 이게 온도 범위가 다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일단 100도씨부터 300도씨까지 50도씨 간격으로 실험을 먼저 했어요. 자, 5번 하죠, 그러면. 자, 그렇게 실험을 하고 결과를 분석을 해봤더니 200도씨부터 250도씨 사이에 변화가 굉장히 큰 거예요. 완전히 막 다른 물질이 나와, 거의. 그럼 이 범위가 중요하구나. 이 범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실험을 해보자. 자, 5회.
그럼 이제 10번 만에 되죠. 자, 데이터 퀄리티는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똑같습니다. 오히려 오른쪽 학생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짧은 기간에 실험을 하기 때문에. 날짜가 시간이 지나서 계절이 바뀌고 온도가 바뀌는 것도 사실 그 변수가 바뀌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른쪽 학생이 더 퀄리티도 좋을 수도 있는데 퀄리티도 좋은데 시간도 더 짧게 걸리죠. 네, 이게 바로 그 효율적인 실험 조건을 잡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실험 조건을 잡으실 때 무작정 하시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러분들 실험을 실패한다고 했죠. 그래서 실패로부터 여러분들이 그 배우는 게 있어야 돼요. 태양전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뭐 A 물질을 이용을 했는데 망했어요. 당연히 망하죠. 네, 망했는데 A 학생은 왼쪽의 학생은 뭐 이제 망했다. 이제 뭐 B 할까? 이렇게 해서 뭐 B 망하면 이제 C 하고 C 망하면 D 하고 뭐 이렇게 계속 나가는 거예요. 뭐 물질 바꿔가면서. 근데 이게 오른쪽 학생은 효율이 떨어진 이유를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도 생각을 해봤더니 A에 뭐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이 있어서 그렇더라. 그러면 반대로 일렉트론 위드드링 그룹이 있으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해서 가지를 쳐나간 거예요. 어떤 게 더 효율적이겠어요? 당연히 오른쪽 학생이 더 효율적이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험 조건을 잘 잡으시면 되고요. 효율적으로 실험을 하기 위해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루틴한 실험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연구에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분석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나노 입자를 합성했다고 하면 나노 입자 어떻게 생기는지 봐야 되죠. 그 TEM이라는 그 현미경으로 보는데요. TEM 실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나노 입자가 어떻게 화학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볼 수 있는 뭐 IR, 뭐 XPS, NMR, 뭐 나노 입자에서 빛이 나온다고 하면 그 빛이 어디서 나오는지 볼 수 있는 뭐 PL 실험 뭐 이런 여러 가지 실험이 있는데 매번 여러분들이 합성을 할 때마다 매번 여러분들이 실험을 할 때마다 이 모든 분석을 다 해야 된다고 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이겠죠.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왜 여러분들이 하는 실험 중에는 망한 실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망한 실험에까지 이런 모든 실험을 다 해야 된다고 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일 거야. 자, 그래서 이 실험을 다 반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 하시는 실험의 성패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한 가지 분석법을 찾으시면 베스트입니다. 없을 수도 있는데 없을 수도 있어요. 없으면 어쩔 수 없어요. 없으면 어쩔 수 없는데 있으면 베스트고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연구실에서 다른 사람 도움 없이 간단하게 나 혼자 간단한 장비만 가지고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이런 게 있는지 꼭 확인을 해보세요. 다 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험을 했으면 분석을 해야겠죠? 데이터가 나왔으면. 자,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뭐 과학자니까 이론의 여지가 없는 분석을 하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란 분석. 자, 그게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다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자, 여러분들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봐요. 이게 파란색이 여러분들 얻은 데이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예, 리니어해요. 직선이야. 내가 예상한 대로, 직선으로 잘 나왔어. 자, 네, 이제 교수님한테 보여드렸더니, 교수님은, 야, 이거, 저기, 익스포넨셜 아니냐. 이거 새로운 발견이다. 좋은데 한번 내보자. 그래서 좋은데 냈어요. 좋은데 냈더니, 레프리가 이제 그 답변이 왔는데, 심사한 사람이 이제 답변이 왔는데, 이게 무슨 익스포넨셜이냐. 이거는 그냥 토탈 매스, 케이어스, 혼돈이란 뜻이죠. 예. 이거 혼돈 아니냐. 이거 아무 의미 없는 데이터다. 자, 이렇게 왔습니다. 같은 데이터를 보고도 이렇게 세 명이 다 다르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론의 여지가 없는 분석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에 실험과 이론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가지고 논리적인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여기 적어놨는데 실험 결과 이론에 근거한 논리적인 분석. 근데 이제 말이 쉽죠.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다른 사람을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많아야겠죠. 그래서 가장 뭐 좋은 방법은 선행 연구를 참고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 비슷한 결과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뭐 1000명이 이렇게 리니어하게 설명을 했다 그러면 나도 내 말에 내 주장에 더 힘이 실리겠죠. 네. 다른 사람의 그 견해를 빌려가지고 설명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여러분만의 가설을 세워볼 수도 있어요. 물론 가설을 세운 다음에 증명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만의 가설을 세워볼 수도 있는 거고 교수님이나 그 연구실 동료 선후배들이랑 토론을 하는 것도 좋고요. 자, 이렇게 분석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는 게 여러분들 그 물리 수업을 들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물리가 그 모든 공학이나 뭐 모든 학문의 그 기초이기 때문에 물리 수업을 들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저는 그래서 그 물리 부전공을 했었는데 여러분들한테 물리 부전공을 하라고 강요하는 건 아닌데 물리를 들으시면 실제로 논문을 쓸 때 굉장히 편해요. 저는 편하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물리적 지식이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연구 분야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약에 뭐 나노파티클이나 뭐 물질 관련 연구를 하신다 하면 양자역학이나 뭐 고체 물리 같은 거 들어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일관성이 없어요. 뭐 할 때마다 막 다르게 나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몇 개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뭐 장비에 문제가 없는지, 뭐 조작에 실수가 없었는지, 뭐 시료가 변하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테스트를 해보셔야 되고요. 뭐 장비 같은 뭐 이런 랩 그 기기에 관련된 문제는 선배나 아니면 전문가한테 도움을 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다른 논문의 결과가 다르다는 거를 가지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다른 논문은 여러분들이 실험한 것과 그 통제 변이는 다르잖아요. 아니, 다른 나라나 다른 지역에서 한 거기 때문에 그 일관성의 기준으로 삼기에는 좀 모호해요. 물론 이제 다른 논문의 결과 그 이제 컨시스턴시가 있으면, 그러니까 그 합치성이 있으면 괜찮은, 뭐 그것 나쁜 건 아닌데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막 그걸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상식에 벗어난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 새로운 발견을 할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그 사울 퍼미터라고 이거 노벨 물리학상 받은 사람인데, 옛날에 뭐 그 우주가 가속 팽창한다고 하면 다 헛소리라 그랬죠. 네. 요즘은 이게 정설이죠. 빅뱅 이론. 빅뱅 이론의 이제 뭐 선구자 중에 한 명인데, 예, 이런 새로운 발견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논문에 나온 결과랑 이게 다르다고 너무 막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분석을 할 때 연구 윤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 조작의 유혹이란 게 있는데, 이 실험을 10번을 했는데 3번이 이상하게 나왔어. 이 3번만 딱 이렇게 나오면 완벽한 직선이 그려지는데. 자, 여기 이런 생각에서부터 이게 조작의 유혹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조작은 해봤자 안 돼요. 여러분들 생각대로 실험 결과를 조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대로 되는 실험이 있을까요? 뭐 실험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러분들 생각대로 되는 실험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도 없었어요. 제 생각대로 결과가 나온 실험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대로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그 데이터가 과연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제로 실험을 했을 때 그 데이터에 이게 맞게 나올까요? 절대로 안 나옵니다. 조작을 해봤자 안 되고요. 무조건 걸려요 또. 여러분들 그 거짓말을 믿고 따라해보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왜냐하면 세계는 넓기 때문에, 세상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따라해보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조작을 한번 하면 이게 낙인이 찍히면 힘들어요. 힘들겠죠? 그 조작을 하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히면 다시 연구하기가 힘들 거예요, 아마. 예,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걸 다 떠나서라도 이런 뭐 이런 뭐 약간 가치적인 그런 걸 논란을 떠나서라도 연구 윤리적으로 봤을 때 조작은 해서는 안 돼요. 실험 과학이라는 게 결국에 나를 전적으로 믿고 내가 발표한 데이터에 대해서 전적으로 일단은 신뢰를 깔고 들어가는 그런 그 학문 분야이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 사기를 친다는 거는 굉장히 반인륜적인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믿어주는 다른 동료 과학자들을 모두 배신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하면 안 돼요. 그냥 하면 안 되고 그 연구 윤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면 데이비드 레스닉이라는 사람이 이 뭐 윤리적 해이 원칙을 정해놨는데요. 뭐 굉장히 많은데 결국에 중요한 건 앞에 나와 있어요. 정직과 주의. 과학자는 데이터나 연구 결과를 조작해서나 왜곡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연구를 한다는 건 다른 동료 과학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조작하거나 왜곡해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이게 그냥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주의. 그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그 정직했지만 실험적 아니면 뭐 인간적 오류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조작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거를 완전히 100% 방지를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주의라는 이런 이 carefulness라는 그 항목이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거 뭐 제가 예시를 좀 넣어놨는데요. 뭐 여러 개의 데이터를 얻었다. 자, 이렇게 얻었는데 이게 뭐 까만 점이 2개 나왔대요. 여러분들 이거 뭐 그냥 지울래요? 그냥 지워도 돼요? 생각을 좀 해봐야겠죠? 그냥 지워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데이터가 나오면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실험을 더 해보는 거예요. 이 점에 이 점이 계속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몇 번 더 해보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아요. 자, 한 번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2개를 지운다? 그러면 이제 약간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이 점 2개를 그냥 지웠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점 두 개를 그냥 지웠다는 걸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밖에 모릅니다. 그게 결국 자신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연구 윤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통계적인 접근이 중요한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또 했는데 이렇게 막 약간 튀는 것들이 나와요. 이렇게 여러 번 실험을 했는데 뭐 이런 까만 점들이 나와요. 뭐 이게 측정 오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물질의 고유 성질일 수도 있죠. 내적 변동성이라고 하는데 이 광도에서는 항상 이 반응이 나오더라. 이렇게 그 물질의 특수한 성질일 수도 있고.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 번 실험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측정 오차인지 고유 성질인지 여러 번 반복을 해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고요. 자, 그다음에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제 분석하는 과정에서 오류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 제가 몇 가지를 정리를 해봤어요. 네, 보정 생략,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기기 측정 기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항상 보정을 해주셔야 돼요. 0점을 맞춰주셔야 돼요. 뭐 예를 들면 pH 측정할 때 표준 시약을 이용해서 pH 전극을 이제 보정을 하게 되는데 이 보정이 안 돼 있으면 실험 데이터가 다 이상하게 나오겠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보정을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정을 꼭 하셔야 되고. 대조군 미비. 자, A라는 물질이 세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A 수용액을 세포에 처리하고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은 세포랑 물을 처리한 세포랑 비교했다. 자,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은 세포랑 비교하면 이게 대조군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A가 세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싶으면 A를 수용액 물에 녹여서 세포에 처리했잖아요. 물만 처리한 세포랑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가장 뭐 쉬운 그런 오류들이고요. 그다음에 뭐 선입견, 뭐 이제 뭐 C라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다 보니까 C라는 결과에 해당하는 결과값만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실험적 편향. 이거는 이게 믿는 대로 보인다고 믿음에 맞는 결과를 얻었다고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고의가 아니라. 그 여러분들의 믿음에 배치되는 결과가 나오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에 맞는 결과를 얻었다고 상상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이게 굉장히 유명한 예가 있는데 천농설이 이 가장 유명한 예입니다. 실험적 편향. 여러분들이 천농설 설명한 그 논문 본 적 있어요? 옛날에? 한번 보세요. 그 논문 보면 진짜 정말 천농설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믿음이 가요. 막 온갖 막 식을 이용해가지고 그 뭐 금성의 모션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설명을 수식으로 다 증명을 했는데 진짜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실험적 편향이 되는 거죠. 아니면 데이터 파기, 여러분들 그 데이터 잘 보존을 해 놓으셔야 돼요. 나중에 필요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다 지우시면 안 되고요. 자, 데이터를 잘 보존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런 그 오류들이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주로 생기고요. 자, 그다음에 데이터 위조는 오류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거짓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냥 하나만 딱 해놓고 이거 뭐 리니어 하겠지 하면서 그냥 이렇게 숫자 채워 넣는 거예요. 자, 당연히 안 되겠죠. 그다음에 변조.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나는 리니어하게 증가하면 좋겠는데 5, 3, 17이 아니라 5, 10, 17 이렇게 리니어하게 증가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3시간 항목 지우고 내가 원하는 숫자 이렇게 채워 넣는 거죠. 10, 11. 자, 이거 당연히 안 되겠죠. 자, 그다음에 데이터의 기록과 보관인데 여러분들 실험 노트 쓰시나요? 실험 노트 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항상 쓰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쓰셔야 돼요. 실험 노트를 못 쓰실 것 같으면 컴퓨터로라도 정리를 해두세요. 그때 바로바로 정리를 해두세요. 저는 컴퓨터로는 정리를 합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실험 노트는 못 쓰는 한이 있더라도 컴퓨터로는 정리를 해놓습니다. 정리를 해놔야 나중에 내가 무슨 실험을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연구 윤리랑 관련되었다기보다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험하실 때 여러분들 나중에 실험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연구 라이프에 도움이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꼭 습관을 들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 데이터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내가 고의로 조작한 게 아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뭐 그런 일이 없는 게 가장 좋겠지만 혹시나 이제 논란이 생긴다고 하면 이게 중요한 기반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연구윤리 위반 사례가 제가 하나 넣어놨는데요. 존 핸드릭 쉔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싱글 몰레큘러 트랜지스터 만들었다고 예전에 한번 막 난리가 났는데
뭐 3년인가 동안 뭐 사이언스, 네이처 뭐 수도 없이 썼고요. 뭐 5편, 뭐 한두 편 정도가 아니라 뭐 다 합치면 10편 정도 썼을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 retraction이라고 돼 있죠. 이게 철회합니다. 철회. 재현성이 너무 없어가지고 의심을 이제 갖는 그때 당시의 기술 수준으로는 불가능했던 실험을 했다고 생각을 한 여러 연구자들이 재현 실험을 굉장히 많이 시도를 해봤는데 하나도 안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리트랙션이 됐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텝 4에 이제 논문 쓰기. 자, 이제 데이터 다 나와서 분석까지 다 했으면 논문 쓰셔야겠죠? 자, 논문 처음엔 다 힘들지만, 뭐, 여러분들 결국에 쓰셔야 되니까 제가 논문을 어떻게 쓰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타이틀, 논문의 이제 일반적인 구성 요소는 제목, 저자, 요약, 서론, 본론, 결론, 실험 방법, 그다음에 뭐 감사의 글, 참조 문헌 이 정도가 있고요. 여러분들, 뭐, 이게 뭐, 계획, 뭐 이게 꼭 알아야 될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뭐, 타이틀은 이제 논문의 제목, 인트로덕션은, 뭐, 여러분들 참고 문헌이 가장 많이 쓰이는 히스토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참고 문헌이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고요. 뭐한 번에 몰아쓰지 마시고, 괜찮은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면 남는 시간 이용해서 조금씩 써보시면 좋고요. 리저트 디스커션, 이게 가장 중요한 파트죠. 실험과 분석에는 이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결과가 이제 다 모일 때까지 막 기다리지 마시고, 그 얻은 결과부터 분석해서 차곡차곡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결론, 내가 어떤 연구를 했는지, 뭐 결과를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이제 요약하는 파트입니다. 요약하는 파트고요. 익스페리멘탈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실험을 했는지, 다른 사람이 따라할 수 있게 자세하고 친절하게 실험 방법을 기술을 하시면 되고요. 앱스트랙트는 여러분들 논문의 전체 요약, 마지막에 쓸 수밖에 없겠죠? 네, 마지막에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자랑 에크날리지먼트, 사사라고 하는데요. 교수님과 상의해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논문 저자를 결정해서는 안 돼요. 그 교수님과 상의해서 논문 저자를 꼭 결정을 하시고요. 개인적인 부탁을 통해서 다른 연구실 학생이 이제 참여를 했다면 여러분이 나서서 챙겨주셔야 됩니다. 교수님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이 실험에 누가 있는지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서가지고 야, 이거 실험 이 학생이 도와줬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자, 실험을 도와줬지만 저자가 될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막 깊게 관여하진 않았다. 자, 그러면 에크나리지먼트, 사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도움을 주신 분들,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항상 잊지 말고 꼭 챙겨야 다음에도 기꺼이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고문헌, 여러분들이 인용한 참고문헌 편집을 가장 마지막에, 또 저널별로 참고문헌 다는 그 양식이 다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논문 쓸 때 제가 팁을 좀 몇 개 넣어놨는데, 영어를 잘해도 논문 쓰기 힘들어요. 영어 잘하는 거랑 논문 쓰는 건 별개입니다. 뭐 이런 거 있죠. 여기 이제 이거를 픽이라고 하죠. 여기 블록한 부분은 뭐라고 할까요? 여기를 숄더라고 하거든요. 이런 그 뭐랄까 특수한 용어가 있기 때문에, 특수한 표현이 있기 때문에 힘듭니다. 여기 뭐 시작 지점, 뭐 x 인터셉트라고 하나요? 이런 그래프가 시작하는 지점을 의미하는 단어 중에 onset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onset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뭐 이런 특수한 용어들이 있기 때문에 영어를 잘해도 논문 쓰기는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뭐 좀 더 잘 쓰고 싶으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많이 써보는 수밖에 없고, 근데 뭐 논문 쓸 게 있어야 논문을 많이 쓰지. 자, 그래서 많이 쓰는 것보다도 그 논문을 읽다가 여러분들이 이 표현이 진짜 괜찮다 그러면 따로 적어두세요. 적어두고 나중에 명사 바꾸고 좀 바꿔가지고 그 문장 그래머를 쓰는 거는 그건 표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참고해서 쓰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런 프레이즈뱅크라고 테크니컬 잉글리시 관련 표현법을 모아놓은 사이트도 있습니다. 네, 이런 사이트 이용해서 참고하시는 것도 좋고요. 자, 그다음에 논문 다 썼으면 투거로 해야겠죠. 투거부터는 이제 뭐 이렇게 큰 일은 아닌데요. 논문 종류는 두 개가 있습니다. 레터도 있고요. 아티클도 있는데요. 레터는 보통 이제 뛰어난 발견에 대한 짧은 논문, 그다음에 뭐 발견했다는 사실 자체의 중요성이 높은 경우, 뭐 이렇게 보통 나가고요. 분량 제한이 있습니다. 보통 한 뭐 3장, 뭐 4장 이런 식으로. 뭐 그림 3개, 뭐 이런 식으로. 아티클은 풀페이퍼라고도 하던데요. 특정 분야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을 담은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레터보다는 길겠죠. 근데 요즘은 이 두 개의 그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는 추세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논문을 썼을 때 이게 레터다, 아티클이다 구분하기 힘듭니다. 네. 지도 교수님한테 맡기시는 것도 좋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어디에 낼지 결정을 해야겠죠.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네이처 사이언스 외에도 이제 세상에는 수많은 좋은 저널이 굉장히 많아요. 또 연구 분야마다 또 그 연구 분야에서 또 좋은 특수 이제 스페시픽 저널도 있고요. 자, 그래서 내 연구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한번 해보세요. 읽으면서 이 정도면 이 정도에 나가는구나. 근데 그 평가를 어떻게 하냐? 다른 여러분들이 읽은 논문을 바탕으로 선행 연구를 읽으면서 감을 잡으시면 됩니다. 이 정도 하면 이런 저널에 나가는구나. 그러면 내 연구는 이 정도 저널에 한번 투고를 해보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논문 프로세스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논문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서브미션을 하시면 에디터가 봐요. 에디터가 보고 논문 주제나 질이나 양이 적절한지, 이 저널에 어울리는지 판단을 합니다. 놓으면 이제 바로 여러분들한테 리스폰스가 오고요. 예스면 이제 피어 리뷰한테 넘어가요. 피어 리뷰가 뭐냐면, 관련 연구 분야에 있는 다른 동료 연구자들한테 여러분들 논문을 보내가지고 그 논문을 읽고 평가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피어 리뷰어가 여러분들 논문을 받아서 읽고 평가를 해서 에디터한테 다시 보냅니다. 자, 그때 이 과정이 뭐 한 짧으면 몇 주, 뭐 길면 1년까지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리뷰어의 의견이 긍정적이면 그러면 이제 억셉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모든 리뷰어의 의견이 긍정적이긴 한데 몇몇 지적사항이 있다. 그러면 그 지적사항을 수정할 수 있는, 아니면 뭐 지적사항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리비전 프로세스라고 하는데요. 리비전을 통해서 리뷰의 지적에 잘 대응을 했으면 억셉이 되는 거고, 잘 못했으면 이제 리젝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다시 논문이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해야 될 그 포인트는 리비전 포인트. 리비전부터 좋아하는 분들이 좀 있는데, 리비전부터 좋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억셉부터 좋아하시면 되고요. 억셉된 이후에 저널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뭐 길어봤자 뭐 한 달 정도면 다 출판이 됩니다. 이런 그 프로세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논문이 출판이 되고요. 빨리 억셉 받고 싶죠. 그쵸? 논문 다 정리해서 냈는데. 자, 뭐, 근데 다 운이에요. 제가 뭐 빨리 억셉 받고 싶다고 해서 억셉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도 좀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면 주제가 잘 맞는 저널에 내시면 좀 더 프로세스가 빠르고요. 그다음에 적절한 수준, 너무 높은 데부터 내기 시작하면 굉장히 프로세스가 오래 그죠? 많은 저널을 거쳐올수록 그 프로세스가 점점 길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수준의 저널을 잘 이렇게 선정을 하셔가지고 투고를 하시면 좀 더 빨리 억셉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논문만 쓰지 마시고요. 본문만 쓰지 마시고 그 본문에 있는 데이터를 서포팅할 수 있는 추가적인 데이터를 제출할 수가 있어요. 서포팅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요즘 나오는 거의 모든 논문에는 다 서포팅 인포메이션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데이터죠. 그 서포팅 인포메이션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 논문에 있는 약점을 보완을 하세요. 특히 레터 같은 거 낼 때. 레터는 분량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그 논문에 다 담을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 서포팅 인포메이션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 그 데이터를 잘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뭐 그냥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풀페이퍼에 비해서 레터의 프로세스가 좀 빨라요. 왜냐면 레터는 이제 그 논문 길이가 짧으니까 좀 빨리 해주는데, 이건 뭐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참고 정도만 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스텝인데요. 그래서 결국에 제가 여태까지 얘기한 그걸 다 종합을 하면 효율적으로 연구하라고 이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효율적으로 연구하세요. 제가 이 말을 한 걸로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효율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나무를 만드는 것처럼 실험을 하시면 좋습니다. 일관성 있게 뭔가 이게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걸어온 그 연구 역사에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하신 연구부터 지금 한 연구까지 이렇게 나무처럼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는 나만 할 수 있는 일, 내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나의 전문성이 되는 거고, 그 뿌리를 바탕으로 연구 결과, 열매가 열리는 거죠. 자, 근데 이제 혼자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여러분들 선배, 후배, 동기들이랑 잘 협력해서 연구를 하시면 그 열매를 맺는데 그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됩니다. 그 열매를 맺고 뭐 안 맺고를 다 떠나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1년 차예요. 여러분들 뿌리를 어디에 둘 것인가, 나의 전문성을 어디에 둘 것인가는 1년 차에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연구 방향, 그 공부를 통해서 연구 방향을 정하는 그 프로세스를 힘들어도 잘 헤쳐 나가시길 바라고요. 네, 그 다음에 그 파인만 교수 다 알죠? 이게 굉장히 유명한 교수인데요. 파인만 교수가 문제 해결법이라고 이렇게 책을 하나 이렇게 썼는데요. 그 교수가 이제 한 말이 write down the problem, 문제를 써라. 그 다음에 real hard,
뭐 연락에 고민을 해라. 그 다음에 write down the solution. 답을 써라. 이거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 두 번째 스텝입니다. Think real hard. 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생각하라고. 파인만 교수가 한 게 그 연락에 고민해라. 네, 이게 바로 그 제가 드린 말씀이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공부하고 끊임없이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세 번째로 이거는 이제 모티베이션이 되는 여러분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드라이빙 포스가 되는 건데 보람을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회사 가면 보람 느끼기 힘들다고 많이 하잖아요. 주변에 회사 가는 친구들 있어요. 얘기 들어보면 보람 느끼기 힘들다고 하죠. 왜냐하면 그 내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자신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 일이기 때문에 일이 재미없고 뭐 내 일이 아닌 것 같고 뭐 그래서 나카무라 슈지라고 들어봤어요? 세계 최초로 청색 LED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이 회사에서 개발했어요. 회사에서 개발해서 노벨상도 받았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회사에서 나와가지고 회사랑 특허 분쟁을 했어요. 그 니치아 공업이라고 일본의 이거 회사인데 그러니까 내 연구에 대한 적절한 그 값을 달라. 그러니까 내 연구를 적절하게 금전적으로 평가를 해달라. 이런 특허 분쟁을 했습니다. 그 결국에 나카무라 슈지가 무슨 책을 썼냐면 좋아하는 일만 해라. 이런 책을 썼어요. 회사에서 이제 보람을 느끼기가 힘들다는 거죠. 자, 대학원에서 보람을 느끼기는 굉장히 쉬워요. 대학원 생활의 보람은 어디에 있냐면 그 프로 운동 선수들은 스포츠 선수들, 운동 선수들 그리고 기록이 곧 그 업적이고 보람이죠. 뭐 10년 동안 3할을 친 타자가 있으면 그 사람 10년 동안 그 기록지를 보고 있으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내가 10년 동안 3할을 쳤구나. 그 대학원생도 똑같습니다. 내 연구고 내 결과고 내 논문이고 내 업적이기 때문에 결국에 내가 열심히 연구해서 열심히 논문 써서 좋은 논문을 많이 썼다 하면 그 결국엔 여러분들의 보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다는 거는 세상 아무나 뭐 마음만 먹으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논문 쓰면 요즘 다 인터넷에 다 올라가잖아요. 여러분들 연구에 관심이 있으면 아무나 찾아볼 수 있거든요. 세계 어디에 있든 세상 어디에 있든 간에 아무나 찾아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이제 인정을 뭐 주변 사람, 동료, 뭐 회사 동료 뭐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곧 여러분들의 보람이고 그게 곧 여러분들의 드라이빙 포스가 되는 겁니다. 열심히 하면 이런 보람을 꼭 이제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학원생에게는 곧 논문이 보람이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런 그 피드백 루프가 생기면 좋아요. 긍정적인. 그래서 잘해서 인정받으면 좋아하게 되고, 좋아하니까 더 잘하게 되고, 더 잘하니까 더 인정받게 되고. 네, 이 피드백 루프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들 이제 훌륭한 연구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 발표자로 마지막 장인데요. 뭐 피드백이나 질문 있으시면 저기 제 이메일로 언제든지 이메일 주시고요. 오늘 발표한 그 슬라이드 자료는 그 여기 보시는 슬라이드 쉐어하는 사이트에 제가 그대로 올려놨거든요. 필요하시면 찾아가서 다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래 그 도움 주신 그 이슈 교수님, 정세민 교수님, 최은석 박사님, 김혜인 박사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강연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